일반인부터 엘리트 선수에 이르기까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는 모습은 흔한 광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동 전에 하는 스트레칭이 정말 얼마나 필요한 것일까요? 스트레칭의 목적은 유연성을 증가시켜 관절이 완전 가동범위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즉, 신체를 더 많이 구부릴 수 있고 더 많이 비틀 수 있고 더 많이 뻗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칭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첫째, 정적 스트레칭입니다. 근육을 약간 불편을 느낄 지점까지 늘려서 보통 30초 이상 그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둘째, PMF 스트레칭입니다. 이 스트레칭의 방법은 다양하지만 대개 근육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수축까지 포함하는 스트레칭입니다. 단, 혼자서는 하기 힘든 스트레칭입니다. PNF 스트레칭이 나오는데 PNF 스트레칭은 이제 파트너 스트레칭이에요. 같이 대신 서로 더 많이 스트레칭 효과를 주기 위해서 서로 도와주면서 하는 스트레칭 방법인데 혼자서는 어려운 거죠. 이제 상물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상물보다는 이제 같이 해주시는 게 더 효과적인 스트레칭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셋째, 동적 스트레칭입니다. 팔 흔들기와 같이 부드러운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점차적으로 가동 범위를 늘리는 스트레칭입니다. 자, 우리 가동 범위를 늘리는 방법이 굳이 근육을 늘려서 그냥 근육을 늘리는 개념이 아니라 이 동적인 스트레칭은 근육을 늘리는 개념보다는 관절의 움직임을 커지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육 자체를 늘리는 거는 정적 스트레칭이고 관절 가동 범위, 그러니까 관절의 움직임을 크게, 그러니까 완전 개념 자체가 달라요. 관절의 움직임, 가동성을 크게 만들어주는 게 동적 스트레칭입니다. 단, 항상 정상적인 가동 범위 안에서만 수행합니다. 넷째, 탄성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 동작에서 반동을 이용하여 가동 범위를 늘리는 스트레칭입니다. 자, 탄성 스트레칭이 나왔는데 탄성 스트레칭은 이런 발차기 같은 거, 후, 이렇게, 후, 뭐 이렇게, 후, 네, 이런 뿌려주는 동작에서 또는 반동을 줘서 원심력에 의해서 근육을 당겨오는 건데 이 스트레칭은 조금 하시다가 다칠 수 있는, 네, 그래서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탄성 스트레칭은 요즘 많이 안 해요. 예전에는 많이 했어요. 예전에는 짧은 시간 안에 빨리 근육을 늘리고 관절의 가동성을 빨리 늘려주고 운동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이 했었던 스트레칭인데 이 스트레칭 지금은 안 합니다. 네. 지금은 거의 많이 안 하고요. 스트레칭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스트레칭을 규칙적으로 하면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고 신경계를 스트레칭에 잘 견디도록 훈련시켜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된 유연성은 스트레칭을 준비하게 되면 약 4주 뒤부터는 유연성이 점차적으로 사라집니다. 자, 4주 뒤부터는 내가 스트레칭을 통해서 유연성을 증가시켰어요. 그런데 4주가 지나면 4주 동안 같은 스트레칭을 반복하지 않고 휴식기가 너무 길어지면은 4주 이상 들어가면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만큼 근육을 한번 늘린 다음에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4주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과도한 스트레칭을 해서 근육이 늘어나거나 했을 때 원래대로 돌아오기까지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근육이나 인대를 다치신 분들은 꽤 오랜 시간 동안 부상에서 회복을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레칭 하다가 건이나 인대가 늘어나서 찢어지는 경우, 끊어지는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PNF나 아니면 탄성 스트레칭 조금 위험할 수도 있고 내 의도와는 다르게 조금 더 많은 이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탄성과 그리고 PNF 스트레칭 적절하게 잘 조절하시면은 정말 효과적인 스트레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스트레칭, PNF랑 우리 탄성 스트레칭은 잘 활용을 해주셔야 되고 잘 활용하려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접근하실 때 진짜 가장 낮은 단계 1단계부터 점차적으로 단계를 올려가면서 동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의 가동 범위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관절을 컨트롤하는 근육 자체의 변화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히 스트레칭에 대한 내성이 증가했기 때문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운동하는 데 유연성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이것은 운동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육상 선수가 체조 선수나 발레 선수의 유연성을 갖는 것은 육상 선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운동 중에 파워를 내기 위하여 근육과 힘줄은 마치 스프링과 같이 에너지를 저장하고 방출합니다. 너무 많은 유연성은 근육의 이러한 바이오 스프링을 약화시킬 수 있는데 이렇게 탄성이 저하된 근육은 육상, 축구, 농구 등에서 달리기, 점프, 그리고 급격한 방향전환이 포함된 동작을 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이 늘어져 버려요. 그래서 바이오 스프링, 우리 근육의 탄성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축구나 농구 할 때 우리가 뛰거나 방향전환, 민첩성이 필요한 순발력이 필요한 운동 시에 과도한 스트레칭은 오히려 운동 능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 운동 단계에서 내가 어떤 군 운동을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스트레칭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연성이 지나치게 적으면 근육이 이완되지 못하거나 에너지를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흔히 접질렸다라고 표현되는 근섬유나 힘줄이 부분적으로 찢어지는 근좌상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운동 전 스트레칭은 운동 수행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많은 연구에 의하면 운동 전 스트레칭은 기분상으로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근육을 약하고 느리게 만듭니다. 캐나다 맥길 대학교의 저명 스포츠 학자인 이안 슈라이어 박사는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하는 것은 운동 수행 능력에 대부분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스트레칭은 가동 범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발레와 같은 종목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운동 전 스트레칭은 부상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까요? 다수의 연구에 의하면 운동 전 스트레칭이 부상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호주 신경과학 연구소의 로 허버트 교수는 스트레칭의 효과에 관한 3개의 연구를 통하여 스트레칭은 부상 위험 감소에 아무런 혜택이 없거나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근육 부상은 언제 발생할까요? 근육 부상은 근육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가 가해질 때 발생합니다. 대개 무거운 중량을 들 때보다는 무거운 중량을 내릴 때와 같이 근육에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데 근육이 이완될 때 발생합니다. 부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근육에 충분한 유연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근육이 중량을 지탱할 충분한 힘을 만들지 못해서입니다. 이렇게 근육이 충분한 힘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근육이 충분히 강하지 못하거나 혹은 특정 동작을 위한 필요한 시점에 근육이 수축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칭은 근육통을 감소시키나요? 스트레칭이 운동 후 하루나 이틀 뒤에 나타나는 지연성 근육통을 감소시키거나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2011년 포크란 라이브러리에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스트레칭을 운동 전에 하거나 운동 후에 하거나 심지어 운동 전과 운동 후 모두 하여도 지연성 근육통을 감소시키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해야 할까요? 먼저 스트레칭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가령 부상을 줄이려고 스트레칭을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조금씩 강도를 올리면서 근육을 워밍업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반면에 체조 선수처럼 관절 가동 범위를 증가시켜야 한다면 파워 측면에서는 조금 손실을 보겠지만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일반인의 경우에 스트레칭은 개인의 선호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워밍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형적으로 워밍업은 최소한 10분 이상 가벼운 유산소 운동과 함께 본 운동과 유사한 동작의 동적 스트레칭을 하는 것입니다. 자, 앞서서 지금 이제 논문 결과가 계속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또 어떤 또 학계 논문에서는 지연성 근육통에 연관이 있다고 또 나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 영상에서는
크게 영향이 없다. 운동 후의 스트레칭이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또 나왔어요. 그러면 정리 운동을 아예 안 해야 되나? 하지만 하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어쨌든 우리가 운동시 심박수에서 안정시 심박수로 내려오기까지 서서히 심박수를 내려주시는 게 바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때, 다른 활동으로 넘어갈 때 자연스럽게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리 운동을 해주셔야 되고, 그 정리 운동의 방법으로 스트레칭은 여기서 말하는 스트레칭은 근육을 늘려주고 건과 인대의 신장성을 유발하는 거예요. 신장성을 일으켜서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는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천천히 몸을 풀어주는 거니까 제자리 걷기나 가볍게 풀어주는 정도로만 마무리하셔도 되거든요. 충분히. 그리고 워밍업도 마찬가지예요. 준비 운동 개념인데 그 이후에 과도한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바이오스프링 탄성을 낮추게 됩니다. 근육의 탄성을 낮추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운동 수행할 때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레칭이라는 개념을 너무 본 운동의 전후에 끼지 마시고 완전 다른 개념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다른 운동으로 치부하는 이유는 운동 개념 자체가 달라요. 그 운동이 농구랑 축구를 하기 전에 하는 하나의 준비 운동, 정리 운동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은 이런 스트레칭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가벼운 걷기와 체조의 형태로 심박수를 올리거나 심박수를 천천히 내려주는 개념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워밍업 또한 본 운동과 유사한 동작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리는 것은 본 운동을 할 때 더 높은 강도의 동작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심박수를 끌어올리고 근육의 혈류량을 증가시켜 근육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따뜻해진 근육은 더 유연해지고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증가된 혈류량은 더 많은 산소가 근육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도록 합니다. 또한 워밍업은 근육에 대한 신경 신호를 활성화시켜 더 빠른 가는 속도를 이끌어냅니다. 운동 후에 스트레칭을 해야 할까요? 운동을 하지 않을 때 규칙적으로 정적 스트레칭을 하면 파워와 스피드를 증가시키고 부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몇 가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칭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근육이 따뜻하고 유연할 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운동 직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스트레칭을 하는 시간을 따로 두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운동 직후에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 직후의 스트레칭은 호흡과 심박을 낮추고 심신을 평상시 상태로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평상시로 호흡을 유지하는데, 평상시 호흡으로 유지하는데, 그러니까 즉 안정시 심박수로 되돌리는데 가장 좋은 게 운동 직후의 스트레칭이에요. 그래서 정리 운동과 함께 스트레칭은 운동 직후에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운동 전에는 과도한 스트레칭은 운동 능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운동 전에는 워밍업은 가볍게 우리 심장을 따뜻하게 해줄 정도로 가볍게 해주시고, 나중에 본 운동 때 심장을 뜨겁게 달궈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직후로 이제 스트레칭을 통해서 평상시 호흡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스트레칭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스트레칭 교육이었는데, 다음은 유연성과 평형성 그리고 민첩성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을 할 거예요. 유연성은 또 스트레칭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스트레칭과 계속 연관되었던 유연성과 함께 평형성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평형성과 유연성은 요인분들한테 꼭 필요한 신체 근력 중 하나인데요. 이 유연성이 좋아야 우리가 운동을 수행했을 때 부상에 좀 예방이 된다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데 도움이 돼요. 유연성은. 그리고 평형성도 마찬가지고 균형을 잘 잡고 우리가 갑자기 일어나거나 앉거나 걸을 때 이 평형성은 항상 계속 우리 몸에
밸런스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연성과 평행성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교육을 진행을 하는 건데요. 간단하게 유연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지도하기에 앞서서 유연성을 테스트하는 건데, 자, 건강 이야기에서 나온 이 테스트 기록에 따른 평가를 또 나타냈습니다. 좌정글 테스트인데요. 앉아서 받침대에 발을 대고 손으로 그대로 자를 밀어서 길을 측정하는 건데요. 35cm 이상은 좋은 상태, 그리고 20cm에서 30cm는 보통, 20cm 이하는 좀 나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안 좋은 상태.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그래서 어르신들, 노인분들 운동 지도하기에 앞서서 유연성 테스트를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유연성이 안 좋으신데 운동할 때 그 유연성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근육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테스트를 통해서 왜 이분의 그 운동 진행이 좀 어려운지, 운동을 따라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을 왜 겪는지를 사전에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유연성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유연성 테스트를 통해서 이분이 스트레칭이 가장 필요하신 분인지 아닌지, 몸이 좀 적당하게 좀 적정 수준으로 유연하신 분들은 스트레칭 운동 타임을 따로 두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몸이 굉장히 구덕이시고 유연성이 너무 떨어지시는 분들은 스트레칭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근력 운동이 좋고 걷기 운동이 좋으니까 유산소와 근력 트레이닝만 지도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그 스트레칭 요소에 근거한 그런 운동 요법들을 가지고도 충분히 수업 때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칭만 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 그래서 꼭 요가처럼 전문적인 이런 스트레칭 운동 말고 가볍게 따라할 수 있는 유연성 동작들로 수업을 구성하셔가지고 만들어서 지도하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연성 테스트를 통해서 유연성이 너무 떨어지는 분들은 따로 유연성 수업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다음은 상체 유연성이에요. 자, 상체 유연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지에 올라가는 각도, 우리 흉곽이 열린 상태에서 신전시켜서 쭉 진행해서 가슴이 몇 cm 정도 띄어지는지를 길이를 재는 거예요. 턱을 기준으로 길이를 재는데요. 30cm 이상은 아주 좋은 거고요. 이제 20cm 이상도 좋은 거고, 보통은 10에서 19. 근데 이제 10 이하, 9cm 이하는 조금 연습이 필요한 거죠. 보통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라운드 숄더이신 분들은 이런 상체 유연성 테스트를 했을 때 굉장히 낮게 나와요. 그리고 등 근육 자체가, 그리고 어깨 근육, 후면 삼각근 자체가 앞쪽으로 이렇게 몰려있기 때문에 상지의 유연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체 유연성 이런 동작들은 꽃받침, 엎드려서 이렇게 꽃받침하는 거 있죠. 꽃받침하는 거, 엎드려서 TV 보실 때 한 번씩 엎드려서 팔꿈치를 대서 상체를 한 번씩 세워주시면서 뒷근육을 조금 이완시켜주는 동작을 꾸준히 해주시면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꽃받침도 허리 유연성과 상체 유연성을 길러주는 하나의 동작이니까요. 꽃받침 한번 오늘부터라도 실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칭, 앉은 자세에서 손은 발끝을 잡고 상체를 천천히 숙여주거나 다리 찢기 등의 스트레칭을 해주면 도움이 되는데, 요가의 경우 유연성을 요구하는 동작들이 굉장히 많아서 뻣뻣하고 굳어있는 몸을 풀어주고 몸의 라인, 우리 몸의 핏을 살려주는 도움이 되는 그런 요가는 그런 운동이고요. 필라테스는 최근 뜨고 있는 운동인데 몸매 라인을 예쁘게 정리해주면서 유연성까지 함께 길러주고 근력까지도 잡아주는 인기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뭘 보고 스트레칭이라고 하고 뭘 보고 유연성 운동이라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설명드릴게요. 스트레칭이 뭐고 유연성 운동은 뭐야? 뭐 이렇게 논란이 있죠.
스트레칭이 고 유연성이 고 스트레칭 아니냐? 똑같은 말 아니냐? 근데 좀 다릅니다. 자, 건과 인대, 근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 골격근을 형성하면서 골격의 그 기능을 이제 살려주는 요소들이 바로 건, 그리고 인대, 근막인데요. 연조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근육과 함께 건, 인대, 근막은 하나의 연조직인데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조직인데 이 스트레칭은 유연성 향상을 위해 연조직의 신경성을 높이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과신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그 상태로 근육을 쭉 늘려주면서 우리 몸의 신전성을 높여주는 운동인데요. 정리하자면 연조직, 근육, 인대, 건, 그리고 근막의 길이를 넘어서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확히는 길이를 늘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손목 스트레칭 저번에 한번 배웠었죠. 손바닥 감싸서 이렇게 꺾어주는 거. 이렇게 했을 때 손바닥면과 함께 더불어서 안쪽 전완근이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쵸? 얘를 잡아서 이렇게 꺾어주면서 연결되어 있는 수직 부분과 전완근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완이 돼요. 그쵸? 늘어납니다. 순간. 근데 제가 손목을 구부리면 이 안쪽으로 해서 전완근의 길이가 조금 짧아지겠죠. 짧아지고 늘어나고 짧아지고 늘어나고 이런 원리인데 스트레칭은 그 길이를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 여기서 손을 더 꺾어버리면 근육은 더 늘어나겠죠. 대신 무리가 가겠죠. 그런데 길이를 초과하는 게 부상을 유발할 정도의 지나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유연성을 증가하기 위해서 연조직의 신경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해요. 높이는 거. 그리고 이어서 보면은 이 그림을 보면 조금 더 설명이 갈 것 같아요. 복부 지금 무릎을 대고 등 뒤쪽으로 복부를 이렇게 늘렸어요. 복직근을 늘렸어요. 그렇죠? 복직근을 늘려주는 복부 스트레칭. 그리고 다리를 좌우로 찢었어요. 그렇죠? 다리를 찢어주는 이 다리 찢기 동작. 양발 넓혀서 이렇게 고관절을 열어준 건데 이거는 내전근 스트레칭이에요. 내전근. 이 안쪽 내전근을 스트레칭 해주는 건데요. 다리 찢기도 마찬가지예요. 다리 찢기 동작도 내전근을 스트레칭 해주는 동작인데 근육과 인대가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늘어나는 동작이 바로 스트레칭 동작이에요. 근데 이 두 그림은 둘 다 스트레칭 동작을 하고 있는데 복부와 내전근 근육을 이렇게 길게 늘려주고 양옆으로 해서 내전근을 늘려주고 그래서 근육의 길이를 늘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잠깐 자, 연조직에 해당하는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하고 뼈를 제자리에 유지함으로써 관절을 안정시키고 지지하는 결합 조직으로 신체의 자세를 유지하거나 운동 제어의 역할을 합니다. 자, 연조직에 해당하는 인대. 자, 인대는 뼈를 제자리에 유지하게 도와주고요. 인대는 그리고 관절을 안정화시켜요. 그거와 함께 더불어서 신체 자세를 유지하거나 운동 제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인대입니다. 그리고 또 탄성 섬유가 포함되어 있어요. 탄성. 우리 그때 과한 스트레칭은 탄성을 약화시킨다고 했어요. 바이오스프링. 그 역할을 우리 몸의 근육의 바이오스프링 기능을 낮춘다고 했는데요. 자, 탄성 외력으로 변환됐다 힘이 사라지면 다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성질을 또 갖고 있어요. 이 탄성을 100% 갖추고 있지 않아요. 인대는. 그래서 지나친 스트레칭으로 이 탄성 한계를 넘어버리게 되면 다시 원래의 길이로 돌아갈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과도한 스트레칭 하게 되면 인대가 끊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대가 다시 근데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인대는 다른 우리 근육과는 좀 달라요. 근막이나 근육과는 좀 다르게 인대는 한번 끊어지면 원래대로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탄성부터 한계 초과로 일어난 변형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이제 영구 변형이라고 하는데, 인대가 너무 느슨해지거나 불안정해지면 관절의 안정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손상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스트레칭은 인대를 손상시키고, 그 인대는 관절을 안정화시키는데, 그래서 관절의 안정화가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대의 정상적인 길을 추구하는 방향의 스트레칭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근육, 근막을 최적으로 스트레칭 해주고, 인대까지 손상 입을 정도로의 과한 스트레칭을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사람마다 그 탄성과 함께, 그리고 이 유연성의 강도, 그리고 이 신전성이 저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좋으신 분들도 있고, 후천적으로 좋으신 분들도 있고, 또 엄청 유연성이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똑같이, 유연성이 좋은 사람은 똑같이 뭔가 이렇게 동작을 억지로 끌어내게 되면은 너무 아프고 운동이 되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 몸에 굉장한 부담을 주고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유연성이란, 자, 그럼 스트레칭은 일단 근육을 늘리는 걸 일단 의미를 했어요. 그쵸? 자, 스트레칭은 단순하게 유연성이라는 단어만 놓고 보면 구부리거나 쉬어지거나 그런 능력을 말해요. 단순히 그냥 유연성 그 단어로만 보면은 그냥 구부리거나 쉬어지는 스트레칭을 엄연히 보면 똑같게 느껴지죠. 그래서 유연성의 이 단어는 생물이나 무생물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어요. 근데 인간에게 정상적인 유연성에 대해서는, 자, 첫 번째, 연조직의 신경성이 허용되는 한계에 대해서 관절을 움직이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전에 스트레칭은 근육을 늘리는 개념이었잖아요. 근육을 늘리는 개념이었는데, 유연성은 반대로 신경성이 허용되는 한에서 관절을 움직여줘요. 근육을 늘리는 게 아니라 신경성이 허락되는, 움직일 수 있는 가동 범위 내에서 관절을 움직여주는 능력을 말하고, 완전한 가동 범위 내에서 관절을 쉽고 부드럽게, 제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지만 그래도 쉽고 자연스럽고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체의 일부를 요구되는 범위에서 움직이는, 내 몸을 내가 요구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 범위 내에서, 그리고 또 통증 유발하지 않는 가동 범위 내에서 관절을 쉽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통증을 느끼지 않는, 그게 포인트고, 과도한 자극을 주지 않고 정상적인 가동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능력. 그러니까 정말 요가 자세 보면 정말 엄청 어려운 자세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동작이 있죠.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동작이 아니라 극히 일부 사람들, 그걸로 인해서 단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동작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동작이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내가 평소에 움직이고 나의 자세, 습관, 그리고 따로 내가 즐기는 이런 운동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운동 범위가 다 달라요. 활동 범위가, 관절의 가동 범위가 다 다른데, 사람마다 다른데, 그 범위 내에서 과도한 자극을 주지 않고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들로 이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유연성은 결국 관절의 가동성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즉 유연성은 연조직의 신경성을 보는 게 아니라 관절을 얼마나 쉽고 자유롭고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지, 그리고 관절의 가동 범위를 유연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절 근육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스트레칭은 근육을 늘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늘리는 과정에서 관절의 과도한 이탈, 그로 인해서 인대가 손상을 입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칭은 늘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유연성과는 완전 상반된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유연성은 관절의 가동 범위라고 일단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스트레칭에서 봤던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스트레칭에서는 연조직의 신경성에 초점을 두고 접근해서 사진은 아까 우리 스트레칭 두 개 사진 봤잖아요. 복부 스트레칭이랑 내전근 스트레칭. 그 두 개 봤을 때 복부 스트레칭이라고 했고 내전근 스트레칭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유연성 측면에서 봤을 때 명칭이 좀 바뀌어요. 보실게요. 자, 어떻게 바뀌었어요?
자, 아까 복부 스트레칭은 허리 유연성 운동으로 바뀌었어요. 관절 가동 범위의 측면에서 보니까 같은 사진이지만 명칭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내전근 스트레칭도 고관절 유연성 운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관절과 근육은 엄연히 다르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근육의 늘림 그리고 관절의 가동성 이 두 가지가 합이 잘 맞아서 이렇게 이런 운동이 가능하게 되면 좋지만 관절은 당연히 더 많이 움직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근육이랑 기타 건, 근막 그리고 인대가 과도한 움직임을 하지 않게끔 잡아줍니다. 인대도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래서 관절의 이탈을 제어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이 근육과 관절, 그래서 이 골격근은 스트레칭과 유연성에 있어서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지만 뜻은 서로 다르다는 개념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뒤를 보면, 자, 왼쪽 사진을 복부 스트레칭, 오른쪽 사진을 내전근 스트레칭 하지만 유연성 운동으로 초점을 주면 허리 유연성 운동 그리고 고관절 유연성 운동으로 바뀌죠. 자, 스트레칭과 유연성 운동은 접근하는 대상이 달라요. 아예 대상 자체가 서로 연관은 되어 있지만 접근하는 초점은 다르다. 스트레칭의 대상은 연조직에 초점이 들어가 있고 연조직의 신경성 그리고 유연성은 관절근의 가동 범위. 그래서 스트레칭은 근육과 근막, 인대를 신장시켜주는 운동이라고 하면 유연성은 관절의 가동 범위를 영구적이고 점진적으로 향상시켜주기 위한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연성은 관절의 가동 범위와 함께 그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해주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스트레칭. 지금 하지 후면 근육 스트레칭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어서 동시에 고관절의 유연성 운동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같은 그림이지만 스트레칭 입장에서 그리고 유연성 측면에서 서로 다른 측면에서 이제 운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탠딩 파이크 자세를 보면 유연성 운동이라고 불러도 되고 스트레칭이라고 불러도 돼요. 다만 대상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스트레칭 개념으로 했을 때 보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 자, 스트레칭 개념으로 보면 이제 햄스트링, 비복근 스트레칭이 되는 거고 하지 후면, 그리고 유연성 측면으로 보면은 햄스트링, 이제 그 햄스트링이 이제 유연성 측면에서는 그냥 고관절 운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유연성 운동으로 보면 햄스트링 유연성 운동이 아니라 고관절 유연성 운동 또는 고관절 굴곡 범위를 증가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고관절 유연성 운동이라고 지칭하는 게 맞고요. 같은 자세지만 스트레칭으로 보는지 유연성으로 보는지에 따라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정리하자면 스트레칭은 근육, 인대, 근막, 연조직의 신장성, 그리고 유연성은 관절근의 가동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평형성 운동인데, 평형성 운동은 신체를 일정한 자세로 유지하는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일상생활이나 스포츠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고, 부상을 예방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평형성 운동, 밸런스 운동은 선수들이 재활 치료적으로도 많이 하고 부상 예방 측면에서도 많이 하는 운동입니다. 몸의 균형이 골고루 잘 맞아야, 밸런스가 맞아야 운동을 수행했을 때도 잘 다치지 않고, 그리고 근육의 성장도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골고루 잘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자세와 그리고 운동했을 때 올바른 자세로 운동을 수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평형성 운동, 움직임, 불안정성을 이제 다루는데, 자, 눈 감고 제자리 걸음 하는 거 아시죠? 신문지 같은 거 놓고 눈 감고 이렇게 눈 감고 제자리 걸기 했을 때, 자,
자, 좌방향, 그리고 우방향, 그리고 좌형, 우형, 그리고 전방향, 그리고 다른 체형은 제자리에서 계속 걷고요. 좀 후방향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눈 딱 떴는데 이쪽 오른쪽으로 와 있고, 눈 떴는데 왼쪽으로 와 있고, 또 눈 떴는데 전방향 우측으로 와 있고, 또 전방향 좌측으로 와 있고, 그런 게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한번 해보시면은 제자리에서 진짜 눈 감고 딱 걸었는데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 쏠리면서 경험하시는 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건데요. 다른 체형은 제자리에 있는 경우고요. 앞으로 이동한 경우, 뭐 뒤로 이동한 경우,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전방향, 그 전형이라고 하는데, 이 체형은 등이 굽고 아랫배가 나와 있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 앞쪽으로 이제 치우쳤는데, 전방향으로 치우신 분들, 앞쪽으로 걸어는 좀 앞으로 나와 있는 분들은 등이 굽고 배가 아랫배가 나와 있는 분들은 앞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서 걷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옷자다리가 많아요. 그리고 구두, 발 뒷굽의 바깥쪽이 쉽게 닳아져요. 자, 그리고 후향형 체형이 있어요. 자, 등거리가 뒤로 기울어지고 평발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발의 안쪽이 기울어져 있고요. 좌형 체형이 있어요. 예. 틀어져 있으신 분들. 좌형 체형은 왼쪽 다리의 중심이 쏠려서 왼쪽 골반과 어깨가 처져 있는 분들. 그래서 대부분 오른쪽에 가방을 메시는 분들이 이렇게 처지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가방을 메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좌형 체형입니다. 그리고 우형 체형도 있어요. 우측으로 쏠려 있고 다 걸었는데 오른쪽으로 쏠리신 분들. 자, 이분들은 오른쪽 다리에 중심이 쏠려서 오른쪽 골반과 어깨가 처져 있는 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좌형과는 반대죠. 가방을 왼쪽에 메시는 분들. 그리고 좌형 체형이 있어요. 좌형 체형은 우리 걸었을 때 왼쪽으로 쏠린 거예요. 이런 분들은 상체가 왼쪽으로 돌아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어깨가 앞으로 나와 있는. 예. 그리고 우향형 체형은 상체가 그 반대죠. 상체가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어요. 살짝 오른쪽 돌아가 있는 분들이 우측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죠. 그래서 어깨가 돌아가져 있고 그러니까 견갑골 자체가 변형이 있으신 분들이 그 좌향형이나 우향형 체형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견갑골에 이런 변형이 있으신 분들. 그래서 나의 걸음으로 제자리 걸음으로 간단하게 나의 이런 체형의 변형을 테스트를 미리 하실 수가 있는데요. 평형 감각은 꼭 필요합니다. 나의 이런 견갑골의 변형과 나의 이런 습관에 의해서 가방을 한쪽으로 맨다거나 이런 습관, 그리고 짝다리를 짚는다거나, 그리고 의자에 앉았을 때 다리를 벌린다거나, 그런 다리를 꼰다거나, 여러 가지 나의 잘못된 자세의 습관 때문에 이 평형 감각을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노년기에 이제 그 평형 감각을 길러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운동은 베개 밟고 서기입니다. 베개를 밟고, 베개가 쿠션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중심 잡기가 좀 어려운데 그 위로 올라가서, 좀 푹신푹신한 베개 위로 올라가서 양발을 어깨 넓이로 벌려서 서주시면 되고요. 또 그렇게 해서 하는 운동과 앞뒤로, 발을 앞뒤로 놔서 교차해서 균형을 잡고 유지하는 운동이 있어요. 두 가지 다 해주시면 좋고요. 한 번 할 때 한 10초에서 한 30초까지 버텨주시고, 대각선 방향으로 또 서는 것도 있어요. 대각선. 발을 한쪽은 앞에, 한쪽은 뒤쪽으로 해서 양쪽인데 대각선, 오블릭, 대각선 방향으로 놓고 하는 운동. 그러니까 양발을 가지런히 일자 대각선 방향으로 해서 서서 버텨주는, 균형을 유지하는 운동법이에요. 베개를 이용해서. 베개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팔을 수평으로 벌려서도 해주시면 균형 잡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만세에서도 해주시고.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균형 잡는 운동은 한발서기도 있고, 또 계단 오르기를 하면은 계단을 오르는 과정에서
한 발로 서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또 균형을 잡으면서 하체 근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배당 오르기가 가장 좋긴 해요. 그래서 우리 하지 근력을 키워줌과 동시에 한 발 서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2계단씩 오르기 운동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집에서, 가정에서 지금 실내에서 하는 운동이 굉장히 지금 유행하고 있는데요. 실내에서는 저렇게 베개를 이용해서 베개 위에 올라가서 양발을 가지런히 놓고 30초, 앞뒤로 놓고 30초, 대각선 30초, 30초. 나중에 좀 익숙해지시면 이거를 약간 교차하시면서, 얼터네이트로 교차하시면서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균형 감각은 내가 앉아있는 시간보다 서있는 시간을 조금 더 투자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기를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균형 감각 오늘부터 한 발석이라도 좋으니까요. 한 발석이라도 잘 실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인분들 지도하실 때도 이런 균형 감각 운동은 무조건 해야 돼요. 꼭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노인분들은 좌식 생활이 많기 때문에 서서 움직이는 활동량이 굉장히 적어서 하체 근력도 많이 부족할 뿐더러 균형 감각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하체 근육이 부족하면서 우리 서 있을 때 그 균형 감각 기능도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균형 감각 운동은 계속 지도를 해주셔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고, 유연성 테스트도 한 번씩 해주셔서 운동하기 전에 운동 이제 알려드릴 때 노인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전에 노인분들의 그 유연성을 어느 정도 좀 테스트를 해주셔서 관절의 가동 범위 내에서 운동을 지도해 주시면 더 좋겠죠. 네. 그래서 우리 유연성은 관절의 가동 범위고, 스트레칭은 연조직의 근육, 건, 인대, 근막, 연조직의 신전성을 보는 그런 운동이라고 오늘 배웠으니까 스트레칭과 함께 유연성 운동도 같이 테스트를 통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몸의 근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체력이 좋다 이런 말 많이 해보셨죠? 그래서 이 체력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체력을 구성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체력은 순발력, 민첩성, 협음성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다룰 수 있는데요. 체력은 생명 활동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신체를 조작하는 힘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래서 저마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체력이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체력이 안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 설명드리면 생명활동에서 기초적으로 신체를 조작하는 힘이라고 했잖아요. 체력과 근력 그리고 심폐지구력 조금 다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력은 근 지구력, 순발력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죠? 순발력 그렇게 있네요. 그리고 심폐지구력 그리고 체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발력과 민첩성, 협음성 순발력도 체력에 포함이 되네요. 근력은 이제 힘을 말해요. 그리고 이 근력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 트레이닝 했을 때 근 지구력도 하나의 이제 근력으로 구분되는데 이 근력은 내가 물체에 저항하는 힘을 말합니다. 그런데 체력은 순발력과 민첩성, 협음성 이 세 가지를 포함해서 내가 신체를 조작하는 힘과 함께 생명활동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의 활동성을 보는 거고요. 심폐지구력은 신장의 이제 기능 활성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한다거나 또 등산, 장시간에 걸친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서 심폐지구력이 향상되는 거죠. 심장과 폐의 기능이 향상되는 걸 의미하고요. 근력은 물체에 저항하는 저항성 그 힘을 말하고요. 전반적인 신체 능력을 의미를 하는데요. 몸을 움직이는 행동이 앉아서 생각하는 비율보다 많은 스포츠 분야에서 특히 많이 사용되는 힘이 바로 순발력과 민첩성 그리고 협음성이에요. 그래서 순발력은 뭐고 민첩성은 뭐고 협음성은 뭔지 오늘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순발력, 민첩성, 협음성이 좋은 사람을 대체적으로 우리가 체력이 좋다고 하기 때문에 이 체력을 구성하는 힘은 순발력, 민첩성, 협음성, 그리고 그 외에 또 우리 신체의 능력 중에 하나가 물체에 저항하는 근력, 그리고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유산소성 운동 시 기능을 발휘하는 심폐지구력,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력은 질병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나 또 가혹한 노동에도 근피로가 적은 사람을 또 체력이 좋다고도 합니다. 자, 가혹한 노동, 일을 엄청 하는데 다른 사람에 비해 업무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피로를 덜 느끼고 거기에 근피로가 잘 누적되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을 체력이 좋다고 하기도 하고요. 나는 병원에 물론 가본 적이 없어. 나는 아파본 적이 많이 없어. 같이 야외에 같이 물놀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만약에 감기가 걸렸어요. 비가 오는 날 물놀이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감기가 걸렸는데 어떤 사람은 감기 안 걸렸어요. 그리고 평소에도 감기 잘 걸리지 않고 바이러스 이런 거에 조금 강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도 체력이 좋다고 하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몸이 가지고 있는 신체 기능과 추위, 그리고 질병 등에 대한 몸의 저항력이 체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신체를 조작하는 힘, 생명 활동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 활동성을 우리가 체력이라고도 하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하자면 몸이 가지고 있는 신체 기능, 모든 기능들, 그리고 이런 체온적인 부분들, 추위 이런 거에, 그리고 질병 등에 강한 거죠. 그래서 그런 저항 능력들, 바로 체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체력에 근데 세 가지 신체 기능이 있어요. 아까 전에 신체 기능이라고 했잖아요. 몸이 가지고 있는 체력은. 자, 그러면 그 기능이 어떤 게 있는지 바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순발력, 민첩성, 협음성이 그 체력의 세 가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순발력은 아주 짧은 시간에 그 힘을 발휘하는 능력이에요. 최대한 힘을. 어떤 게 있어요? 서전트 같은 경우에도 순발력이 필요하고, 역dob성 운동, 역기를 순간적으로 든다거나, 그럴 때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00m 달리기를 할 때 우리가 순간적인 스타트업 할 때 우리가 추진력을 발휘하죠. 이런 추진력이 필요한 운동에서도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발력은 순간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힘이에요. 자, 근신경계의 능력으로도 표시가 된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순발력을 딱 발휘할 때 근육의 수축이 일반 우리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 무거운 거를 들어 올리는 수축보다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호 전달체계 자체가 속도가 짧은 사람이 순발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저항에 대한 이 힘을 발휘할 때, 저항하는 힘을 발휘할 때 우리 체내의 신호체계에 의해서 단시간, 최대한 짧은 시간에 힘을 방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우리가 신호 전달 체계가 느린 사람은 이 단축성 시 힘의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 운동을 하면서 단축성 시간이 정말 짧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순발력을 발휘했을 때 최대한 단시간에 많은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신호 전달 체계 자체의 그 우리가 운동 신호를 보내는 그 시간을 단축하려면요, 굉장히 많은 훈련을 통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훈련은 굉장히 힘들고 관절에도 그런 좀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고령층에는
하기 어려운 운동이죠. 순발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령층에 있는 이제 노인분들이 하시기에는 조금 버거운 운동일 수 있어요. 왜냐면 관절의 압력도 크고 압력이 또 증가하고 하는 훈련법이기 때문에 순발력을 기르는 훈련법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포츠 분야 측면에서 들어갔을 때는 이 순발력이 꼭 필요하고 또 기록적인 측면에서도 이 순발력은 아주 중요한 근력이기 때문에 훈련을 꼭 따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운동 신호를 보내는 이 시간을 단축시켜 주는데 아주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그 훈련을 통해서 순발력을 기를 수 있고, 근데 이 순발력 기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선천적으로 순발력이 좋은 사람들은 뭐 점프력이나 이런 게 좀 탄력성 이런 게 좋죠. 그래서 우리 신체 바이오스프링 탄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요. 반면 그런 노력이 없음에도 원래 선수적으로 그런 탄성력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탄력이 좋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탁월한 거예요. 이 순발력은 선천적 그리고 또 후천적으로 단련은 가능하지만 후천적으로 단련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근력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다음은 민첩성이에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순발력은 순간적으로 힘을 방출해내는 운동이고, 그 순발력은 내가 힘을 발휘했을 때 운동신호 전달 체계가 굉장히 짧은 사람들이 순발력이 좋은 사람들인데, 이 민첩성은 순발력과는 조금 달라요. 비슷한 용어처럼 느껴지지만 민첩성은 운동의 방향을 신속히 바꿀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또 반대로 말하면 내가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운동 방향성들이 다 있잖아요. 그 방향 측면에서 이걸 순간적으로 바꾸는 거죠. 왕복 달리기나 지그재그 달리기, 사이드 스텝 같은 거, 좌우로 일로 갔다가 일로 반대쪽으로 이동하는 거,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그리고 왕복 달리기, 갔다가 오기, 뭐 아니면은 지그재그,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앞으로 이동하는 거, 또는 좌우로 사이드 스텝, 아니면 이제 하프턴 스텝이라고 해서 이렇게 몸의 방향을 완전히 반바퀴 바꿔주는 거, 앞뒤를 바꿔주는 거, 좌우를 바꿔주는 거, 그리고 직선과 그리고 직진과 후진을 하면서 몸의 방향을 바꾸는 거, 여러 가지 이제 방향 측면을 바꾸는 이제 훈련을 통해서 이 민첩성을 기를 수 있는데요. 민첩성은 뭐 축구나 농구, 뭐 사람을 피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장애물을 피해야 되는 이런 스포츠, 스키, 뭐 이런 스포츠에서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체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물을 피하는 과정에서도 이 민첩성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어쨌든 민첩성은 내 운동 방향을 내가 순간적으로 틀어서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민첩성도 스포츠에 한해 굉장히 필요한 체력의 한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아니면 맨몸 근력 운동에서는 민첩성은 그렇게 필요하진 않다. 순발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육량의 증가를 유도하는 운동에서는 순발력과 민첩성은 조금 괴리감이 좀 있어요. 굳이 내가 순발력 운동을 하지 않아도 근육량을 늘릴 수 있고, 오히려 근지구력에 관련된 운동들을 함으로써 이 근지를 더 향상시키고, 그리고 운동도 연량성도 그만큼 더 크기 때문에 순발력이나 민첩성 운동은 보강 운동으로는 조금 우리가 일반적인 운동을 하실 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운동이에요. 대신 스포츠 분야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기록 측면에서도 이 민첩성은 스포츠의 기록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민첩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피겨 스케이팅도 마찬가지예요. 피겨 스케이팅도 우리 김연아 선수가 점프해서 공중에서 막 돌잖아요. 그렇죠? 점프해서 점프할 때 순발력, 그리고 턴할 때 민첩성. 그래서 순발력과 민첩성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포츠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순발력과 민첩성, 굉장히 스포츠 분야에서는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 기능입니다. 다음 협응성이라고 있어요. 협응성. 자, 협응성은 뭐냐? 협응성은 분절 또는 지각 능력 조화 뭐 이런 거를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분절은 좀 나눠져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요. 조화는 그런 것들이 골고루 잘 서로가 어우러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고 지각 능력은 내가 인지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그 신체를 움직이는 그런 능력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협응성 측면에서 그렇게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협응성, 자, 조금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의미를 어떻게 설명할지 조금 헷갈리시죠? 이 협응성은 신체의 움직임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정확하게 하는가에 대한 신체 각 분절의 조화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잇몸 일으키기를 할 때도 경추부터 흉추, 요추가 분절돼서 같이 이렇게 올라오죠. 네. 동시에 기계처럼, 로봇처럼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척추는 굉장히 마디마디 분절되어 있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동작을 했을 때도 그 모든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동작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팔도, 손목, 주관절, 그리고 경관절까지 해서 총 3관절로 나눌 수 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손가락 관절까지 다 포함을 시킨다면 굉장히 관절 수가 많죠. 네, 중추 관절 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분절 관절들, 모든 관절들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상태에서 정확하게 내가 움직이고 싶은 그런 방향과, 그리고 움직이고 싶은 포인트를 정확히 내가 조절해서 움직이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몸 전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조정하고 통제하는, 내가 내 몸을 통제하면서 움직이는. 그래서 2가지 이상의 기능이 서로 협조해서 움직임을 수행하는 데 관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드리블을 할 때, 농구에서 드리블 할 때 공을 드리블하면서 상대방한테 안 뺏기려고 피하죠. 그렇죠. 그래서 몸의 운동 방향도 바꿔주면서 공을 드리블하고 있어요. 동시다발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다른 시선은 또 다른 사람에게 패스를 주기 위해서 보죠. 피함과 동시에 공을 지키고, 공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내가 주려고 하는. 그래서 이 2-3가지 이상의 기능들을 발휘하면서 운동을 수행할 때 각 분절의 조화를 내가 잘 통제하면서 움직여주는 것을 바로 협응성이라고 합니다. 협응력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협응력이나 협응성 똑같은 말이고요. 또는 그냥 조정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내 몸을 조정하는, 그래서 조정력이라고도 하고요. 협응성은 예전에 많이 이렇게 했던 단어고요. 협응성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이제 조정력이라는 말을 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신체를 조절하는 능력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우리 체력을 구성하는 능력, 신체 기능은 순발력, 민첩성, 협응성, 이 3가지 모두 어떤 분야? 스포츠 분야에 한해서 굉장히 기능을 잘 발휘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체력과 함께 다룰 수 있는 우리 신체 기능은 근력과 심폐지구력이 있었어요. 자, 근력은 뭐예요? 물체에 저항하는 힘이고요. 근지구력은 그 물체에 저항할 때 오랫동안 근력을 유지하는 능력, 근지구력이라고 하고, 심폐지구력은 마찬가지로 같은 지구력의 개념이지만
심장과 폐의 기능과 함께 기능의 활성화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능력이 바로 심폐지구력. 그래서 우리가 유산소성 운동 시 그 심폐지구력이 향상이 되고, 유산소 운동과 근지구력,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을 해서 기를 수 있는 지구력은 근지구력